경기가 부진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률은 5.9%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고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없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도 약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퍼펙트 스톰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발생해서 큰 위기가 초래되는 그 현상을 의미하죠.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불안한 총체적 난국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1% 이하의 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생활 물가가 2.4% 상승해 있고, 또 아직도 원화 환율이 1,400원 이상을 넘나드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현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대내외 여건마저도 굉장히 불확실성과 불안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총우돌식 그런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관세 보고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이죠.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66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내므로써 제8대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통상 마찰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미국 기업 위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된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관련 산업법들을 줄줄이 파기할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합의된 약 48억 불 규모의 보조금을 재협상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국내 여건도 12.3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시작된 전국의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 면에서 그 수출과 내수 모두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해외의 주요 그 투자은행들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해 오면서 이제는 1% 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전국 불안이 우리나라 그 실질 GDP 0.2% 포인트 깎아 먹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런 경기 부진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건설 경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가는 지표상으로는 4월 달에 2.1%에 그치면서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생필품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준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서 그 서민들이 가계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부담도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이제는 사실 점심
집값만 해도 1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외식 대신에 집밥 쪽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는 직장인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고관세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그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환율의 불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달러당 환율이 1,400원을 넘기 시작했죠. 그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1,45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근접을 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 이제 그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환율이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1,400원 선을 넘고 있고, 또 문제는 그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이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가 아직도 크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의 경우 고환율이라든지 정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2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상황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선의 모습은 지난 수년간 워낙 낙폭이 큰 데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반등, 기저효과가 그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9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4월 달에만 해도 약 10조 원 이상의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주식 시장의 밑바탕이 되는 실물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기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고관세가 촉발한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연방은행은 금리 인하의 그 속도 조절을 개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75%포인트 금리가 낮은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릴 경우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 현상, 그리고 환율의 상승,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또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좀 신중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로 고착화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주요 전망 기관이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을 1%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5%, KDI가 1.6%, 그리고 주요 해외 IB들은 1% 수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4월 달부터는 당초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1% 이하가 대세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에서는 2%에서 1%로 1%포인트를 갖다가 낮추었고,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1.7%에서 0.7%로까지 대폭 낮추었고, 그 다음 그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등 해외 IB들은 이보다 더 낮은 0.5, 0.6%까지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을 한 그 이후부터 성장률이 1% 이하였던 경우는 1980년도 오일 쇼크 때의 마이너스 1.5%, 그리고 98년도 외환위기 때의 마이너스 4.9%,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0.8%, 그리고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마이너스 0.7%, 요 네 번밖에 없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3년도에 1.4%, 그리고 2024년도에 2%, 그리고 올해 이제 뭐 1% 내지 1% 이하, 그리고 내년도는 IMF에서는 뭐 한 1.4%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낮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뭐 한 4개년도가 계속 1%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뭐 1% 성장이 고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경기가 부진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그 청년층 실업률은 5.9%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고요.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없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이라는 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도 약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약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비정규직 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지금 쇠락해지고 있는데,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투자가 감소하고 또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중국이 이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거나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능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또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구조적 취약성까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 40%,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0%에서 40%까지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들 두 가지 품목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는 즉시 곤두박질 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를 담보해 줄 마땅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그 준비 상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에 묶여 가지고 그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선진국에서는 최상위권이고, 그 증가 속도는 거의 세계 최고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1927조 원, 전년보다 그 42조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로서 세계 5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그 애로 완화를 위해서 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경우 가계부채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할 그럴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 문제점은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약 570만 명,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그런 그 비중입니다. 특히 그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은 6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6%에 남짓한데, 우리는 20%는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이죠. 이는 아마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전체의 그 일자리가 그 원활히 잘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은 더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 그 작년도 폐업한 사업자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폐업률도 9%로서 최근 한 7년 만에 증가세로 그 전환을 했고, 특히 진입 문턱이 낮은 음식업과 그 소매업의 경우 거의 16% 수준으로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신규 창업 대비 그 폐업의 비율을 갖다가 알아보면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은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벼랑 끝에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정치적 결정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큰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특히 경제와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 체제와 근간의 그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 경제는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상호 이존적이고,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이슈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최근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작년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 정국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제는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나라가 온통 탄핵 블랙홀로 빠지면서 경제와 민생 문제는 완전히 정지가 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치를,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치 불안이 작년도와 금년도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 깎아먹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작년도 4분기 성장률이 0.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예상한 전망치 0.5%에서 무려 0.4%포인트나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국 오랜 내수 침체 와중에 비상계엄 여파가 겹치면서 건설, 소비 등 내수의 직격탄을 보인 거죠. 이런 여파가 1, 4분기에도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1,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역성장을 나타내었죠. 더욱 이런 비상기업 조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위험을 증대시켰고, 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문제까지도 초래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바피 정치를 복원시켜서 망가진 경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세계가 지금 무한 경쟁의 경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부 구조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겁니다. 또 정부와 기업은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인식도 지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